레벨 1. 소인수 분해가 뭐냐고?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해. 잠깐, 그런데 인수가 뭔지는 알지? 맞아. 한 숫자를 곱으로 나타낼 때 그 곱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인수라고 해. 1은 1 곱하기 1이잖아? 그렇지. 1의 인수는 1이야. 그리고 10은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자, 이제 이해갔지? 맞아. 10의 인수는 1과 2 그리고 5 그리고 10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넌 이미 소인수 분해를 반 이상 이해한 거야. 그렇다면 분해는 뭐냐고? 방금 전에 10을 1 곱하기 10, 2 곱하기 5로 표현했잖아? 이것처럼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분해한다라고 하고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했다 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느꼈지? 넌 이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고. 자, 그럼 소인수분해는 뭘까? 너 소수는 들어봤지? 맞아. 2는 1 곱하기 2, 3은 1 곱하기 3, 7은 1 곱하기 7처럼 1과 자신 외에 더 이상 다른 수로 나누어 쪼갤 수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 너 완전 이해갔지? 소인수 분해는 바로 자연수를 더 이상 나누어 쪼갤 수 없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120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볼까? 120은 2 곱하기 60이고 60은 2 곱하기 30이고 30은 2 곱하기 15, 15는 3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럼 12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같은 소수들을 합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 어때, 쉽지? 이젠 너도 소인수 분해할 수 있어. 레벨 2. 얘들아 안녕.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먼저 최대 공약수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 약수는 뭔지 알지? 맞아. 약수는 자연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온 인수들을 약수라고 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 마. 그럼 직접 보여줄게. 100을 인수분해해볼까? 100은 2 곱하기 50이고 50은 2 곱하기 25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잖아? 그럼 이걸 곱골로 나타내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그럼 약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완전 간단해. 인수분해 식을 그래로 나눗셈으로 바꾸면 돼. 100을 소수들로 나눠볼게. 100 나누기 2는 50이고 50 나누기 2는 25고 25 나누기 5는 5가 됐고 5 나누기 5는 1이잖아? 100은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인 게 되는 거야. 이것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보면 1과 2 그리고 4, 5, 10, 20, 25, 50 그리고 100. 이게 100을 나누어 쪼갤 수 있는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럼 공약수는 뭐냐고?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서로 공유하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해.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약수들 중에서 교집합을 찾으면 돼. 자, 또 잘 봐. 그럼 이번엔 100과 75의 공약수를 찾아볼까? 100은 약수를 찾았으니 75를 인수분해해보자. 75는 3 곱하기 25이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니까 75를 곱골로 나타내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보면 1, 3, 5, 15, 25, 75가 75의 모든 약수야. 이제 좀 느낌이 오니? 그럼 100과 75의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까? 맞았어. 100과 75의 공약수는 1과 5, 2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네? 한눈에 딱 보이지? 그래, 맞아. 25가 최대 공약수야. 어때? 이제 너도 최대 공약수 쉽게 찾을 수 있어. 레벨 3. 얘들아 안녕.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알려줄게.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서로 공유하는 배수들 중 가장 작은 수를 말해. 지난 시간엔 최대 공약수를 배웠잖아?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이번엔 뭔가 감이 오지? 그럼 네가 생각한 게 맞는지 바로 확인해볼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땐 먼저 약수들을 찾았잖아? 맞아. 이번엔 반대로 배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먼저 8과 10의 배수들을 나열해보면 8의 배수는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88 등등등 하면서 쭉 올라가고 10의 배수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등등 하면서 쭉 올라가잖아. 8의 배수와 10의 배수 중에서 공통되는 배수가 보이지? 맞아. 40과 80이 보이지? 우리는 뒤에 숫자들을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8과 10의 공배수는 40, 80, 120처럼 40의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너흰 이미 눈치챘지? 맞아.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큰 숫자들의 공배수는 쉽게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팁을 먼저 알려주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처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럼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해볼까? 먼저 8을 소인수 분해하면 8은 2 곱하기 4가 되고 4는 2 곱하기 2니까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8은 2의 세제곱이 됐고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10은 2 곱하기 5가 되잖아? 자, 지금부터 잘 봐. 이해를 위해서 두 개의 원을 그리고 8과 10의 소인수들을 넣어보자. 8과 10의 소인수 중에 교집합이 되는 소수가 보여? 맞아. 이 하나만 교집합이네? 그럼 두 원을 겹쳐서 교집합이 되는 이를 합치고 두 원에 들어간 모든 소수들을 곱하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아까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이었잖아. 8에만 속한 소수 이 두 개, 그리고 10에만 속한 소수는 5이고 교집합에 있는 이를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에서 40이 됐어. 어때, 쉽지? 너도 이제 최소 공배수 쉽게 구할 수 있어. 레벨 4.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오늘은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한 방에 알려줄게. 먼저 정의를 한번 볼까? 양수는 양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인 수로 0보다 큰 실수다. 음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인 수로 0보다 작은 실수다. 음수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 양수와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나타내므로 양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써있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앞을 한번 봐볼래? 그럼 너의 뒤는 어디야? 맞아, 너의 앞에 반대를 뒤라고 하지? 그럼 이번엔 위를 봐볼래? 그리고 아래를 봐봐. 위와 아래는 서로 반대쪽에 있지? 이 반대되는 개념을 모두 수학적 용어로 표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학적 표기법으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황에 따라 전제를 달아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너희 앞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는 앞, 마이너스는 뒤가 되고,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플러스로 한다면 어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해가니? 맞아, 하나의 기준점에서 방향성을 표현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거기에 크기를 표현하는 숫자를 붙이면 플러스 수인 양수, 마이너스 수인 음수라고 부르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양수, 음수 설명할 수 있어. 레벨 5.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절대값을 알려줄게. 절대값은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방향이고 뭐고 상관없이 숫자의 크기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야. 너 양궁 알지? 양궁 관역에 있는 점수 보이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져. 방향과 상관없이 절대적 거리가 가까운 화살이 점수가 높은 거지. 이 절대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절대값 부호야. 만약 위를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를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플러스 9점은 화살이 중심의 위에 중심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알 수 있고, 마이너스 5점은 중심의 아래에 중심과 먼 곳에 화살이 있다고 알 수 있지만 점수를 표현할 때는 점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맞았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절대값으로만 관역의 원으로 점수를 표기해 놓은 거야. 눈치챘니? 절대값에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기준에서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표현한 것이 절대값이야. 어때? 너도 이제 절대값을 표현할 수 있어. 레벨 6.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미지수 x에 대해서 알려줄게.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문자가 바로 미지수 x일 거야. 이미 많이 봤지? 근데 미지수 x는 왜 필요할까? 미지수는 값을 알지 못하여 구해야 하는 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네가 콜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콜라 가격이 안 써있네? 가격을 물어보기 귀찮아서 그냥 10,000원을 냈더니 8,300원을 돌려줬어. 그럼 콜라는 얼마일까? 그래, 맞아. 콜라 값은 10,000원에서 8,300원을 빼면 알 수 있지. 벌써 눈치챘다고? 그래, 맞아. 우리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은 것을 미지수 x라는 문자로 표기하기로 한 거야. 사실 x는 상징적인 문자고 어떤 문자를 미지수로 설정해도 상관없어. 콜라 5개는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콜라 5개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콜라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모르잖아. 그럼 콜라를 미지수 x라고 하면 돼. 그리고 총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총 가격을 미지수 y라고 하면 되는 거야.
10,000원으로 1,700원짜리 콜라를 5개 사면 거스름 돈을 얼마 받아야 되지? 라고 할 때는 거스름 돈만 모르니까 거스름 돈만 미지수 X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야.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지? 수식에 나오는 X 같은 문자의 의미는 내가 아직은 모르는 미지수라는 거 기억해. 너도 이제 문자식 이해할 수 있어. 레벨 7. 선행이들 안녕. 너희들 혹시 문자식에서 곱셈 나눗셈 기호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7xy나 5분의 4xy처럼 숫자와 미지수 분수가 한데 얽혀 있잖아. 이건 곱셈 나눗셈 기호를 간편하게 생략하여 표기한 거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주 쉬우니까 잘 봐봐. 7xy는 7 곱하기 x 곱하기 y를 말하고 5분의 4xy는 4 나누기 5 곱하기 x 곱하기 y를 말하는 거야. 응, 뭐라고? 곱하기는 이해가는데 나누기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 너희들 계산기에서 나누기 표시가 이렇게 작대기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어진 것 본 적 있지? 이 작대기를 슬래시라고 부르는데 10을 3으로 나눌 때 계산기에서 치면 10/3 이렇게 치잖아? 뭔가 보이지? 가로로 적혀 있지만 마치 3분의 10처럼 보이지? 맞아. 나누기를 하면 나누는 숫자를 분모로 바꾸어서 곱하면 되는 거야. 10 나누기 2는 10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거지. 이해갔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4xy 나누기 5는 4xy/5니까 5분의 4xy가 되는 거지. 그리고 꿀팁 하나 더. 곱셈 나눗셈이 길게 늘어진 수식들은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예를 들면 10 나누기 5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5는 무조건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쉽고 빠르게 계산하려면 나누기를 곱하기 꼴로 바꾸어주면 돼. 어때? 완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너도 이제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할 수 있어. 레벨 8.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방정식이 뭔지 알려줄게.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문자가 특정한 값을 취할 때에만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 걱정하지마,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너희들 계산기 한 번씩은 써봤잖아? 계산기로 100 곱하기 100을 알고 싶을 때 뭐를 눌러? 그래, 맞아. 100을 누르고 곱하기 기호를 누르고 다시 100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가로로 작대기 2개 있는 등호 기호를 누르잖아. 이게 방정식이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잘 봐. 계산기에 100 곱하기 100 그리고 등호 기호를 눌러서 1만이라는 답이 나왔잖아.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적으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잖아. 이 식을 등식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100 곱하기 100의 답이 뭔지 몰랐을 때 이걸 미지수 x를 이용해 수식으로 적으면 100 곱하기 100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x의 숫자를 넣어보면 되잖아. x가 1만이면 이 방정식은 참이 되고 다른 수면 이 방정식은 거짓이 되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곧 참이 되는 수를 찾는다는 거야. 이제 완벽히 이해갔지? 너도 이제 방정식 풀 수 있어. 레벨 9.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려줄게. 등식은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말하잖아? 이걸 알고 있다면 넌 이미 등식의 성질은 다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2개의 똑같은 사과 상자가 있는데 2개 다 열어보니 사과가 10개씩 들어있네? 2개의 상자가 똑같은 걸 확인했으니 이걸 등식으로 표현하면 등호의 양변은 사과 10개로 같지? 이 양변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려면 사과를 상자에서 꺼낼 때도 양쪽 상자에서 같은 수를 꺼내고 사과를 넣을 때도 같은 수를 넣으면 양쪽 상자의 사과 수는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똑같겠지? 사과를 2배로 늘릴 때도 반으로 나눌 때도 양쪽 모두 똑같이 늘려주고 빼주면 양변은 항상 같을 거야. 그럼 2박스를 다 열지 않고 한 박스만 열어도 똑같이 될까? 그래, 맞아. 2 사과 박스가 같은 거니까 똑같이 10개가 들어있겠지? 근데 우린 사과 박스 하나를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좌변에 있는 상자에 든 사과 10개는 우변에 있는 상자에 든 사과 X개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반대로 말하면 우변에 있는 상자에 든 사과 X의 개수는 10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 방금 전 등식의 성질을 방정식에 대입해보자. 좌변의 상자에 사과 1개를 넣은 것은 우변의 상자에 사과 1개를 넣은 것과 같고 좌변의 상자에서 사과 5개를 뺀 것은 우변의 상자에서 사과 5개를 뺀 것과 같고 사과 상자를 2배로 늘릴 때도 반으로 줄일 때도 양변의 상자에 똑같이 해주면 양변의 상자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항상 같게 되는 거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지?
너도 이제 등식의 성질 완벽하게 알고 있어. 레벨 10.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1차 방정식의 이항에 대해서 알려줄게.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1차 방정식은 미지수 x가 제곱 세제곱이 아닌 1차 형태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해. 근데 이항이 뭐냐고? 이항은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항에서 우변항, 우변항에서 좌변항으로 문자나 숫자가 이사하는 걸 이항한다고 해. 이해갔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지금 방정식이 하나 보이지? 이 방정식의 우변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볼까? 지난 시간에 배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 등식의 성질을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등식은 양변이 같다는 거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잖아. 이 방정식의 우변을 좌변으로 옮기려면 우변의 수를 0으로 만들면 우변의 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우변이 0이 될 수 있게 셈을 해주고 좌변에 똑같이 셈을 해주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이 되는 거야. 완전 이해했지? 이젠 1차 방정식을 풀어볼까?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편하니 잘 기억하고 상수항을 다시 우변으로 이항해보자. 자, 그런데 분수가 제일 거슬리지? 걱정마, 완전 편하고 빠르게 지울 수 있으니까. 좌변항의 분수를 없애려면 3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3을 양변에 곱해주면 돼. 어때? 좌변항의 분수가 사라졌지? 완전 쉽지? 그럼 x값을 마저 구해보자. x값을 알기 위해선 좌변에 x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좌변항을 8로 나눠주거나 8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제 완벽하게 이해갔지? 너도 이제 1차 방정식 풀 수 있어. 레벨 11.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라고 배웠었지? 그럼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 쉽게 알려줄게. 우선 직선을 하나 그어보자. 직선은 각도가 몇이게? 맞아, 180도야. 직선에 한 점을 찍고 원을 그리면 원은 360도잖아? 원이 왜 360도냐고? 그건 고대의 사람들이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듯이 원은 360도로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암튼 원은 360도라고 약속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직선의 그은 원을 보면 직선이 원을 반으로 나누었잖아? 그럼 직선의 각도는 360도의 반이니까 180도가 되지?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사각형, 삼각형의 각도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똑같은 길이의 수직선으로 똑같이 반으로 나누면 4등분이 됐지? 그럼 또 나누어진 원의 조각은 몇 도가 될까? 그래, 맞아. 180도의 반이니까 90도가 돼. 그럼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평행선을 직선 끝에 그려보자.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4개가 생겼지? 그럼 정사각형의 내각들은 각각 몇 도일까? 맞아, 모두 90도야. 정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해보면 90도가 4개니까 360도가 맞다,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삼각형은 왜 180도인지 눈치챘어? 이번에는 정사각형의 꼭지점에서 반대쪽으로 직선을 한번 그어보자. 그래, 맞아. 이해갔지? 사각형을 반으로 나누니 삼각형이 됐고 사각형의 내각이 90도였으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45도가 됐잖아?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90도 더하기 45도 더하기 45도 해서 총 180도가 돼. 어때, 쉽지? 이제 너도 삼각형 내각의 합 증명할 수 있어. 레벨 12.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삼각형의 내각, 외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줄게. 지난 시간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왜 180도가 되는지 알아봤잖아? 지난 시간에 본 그림을 다시 보면 삼각형의 한 변을 연장한 직선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 외부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잖아? 그럼 외각의 각도는 얼마일까? 맞아. 직선은 180도니까 180도에서 내각을 빼면 외각의 각도가 되는 거야. 근데 말이지, 직선의 각도 180도고 삼각형 내각의 합도 180도잖아? 그럼 한 내각을 제외한 두 각의 합은 얼마일까? 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네? 맞아. 외각이랑 똑같이 180도에서 한 내각을 빼면 되는 거야. 이 말은 삼각형의 한 외각은 다른 내각의 합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완전 쉽지? 너도 이제 삼각형 내각과 외각의 관계 증명할 수 있어. 레벨 13.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다각형 내각의 합에 대해 알려줄게.
지난 시간에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라는 것을 확인했잖아. 그럼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완전 쉬워. 지금부터 잘 봐. 지금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이 보이지? 먼저 사각형의 직선 하나를 그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볼까?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 두 번째 삼각형의 합도 180도잖아? 이걸 합치면 맞아 360도야. 이번엔 오각형의 직선을 그어 삼각형들로 만들어 볼까? 삼각형이 3개가 됐네? 그래 맞아. 벌써 이해했어? 삼각형이 3개니까 180도가 3개, 540도가 오각형 내각의 합이야. 육각형, 칠각형도 해볼까? 육각형은 삼각형이 4개니까 내각의 합은 720도. 칠각형은 삼각형이 5개니까 내각의 합은 900도가 돼. 이걸 수식으로 만들면 n각형의 내각 크기의 합은 180n-2야. 어때 쉽지? 너도 이제 다각형 내각의 합 구할 수 있어. 레벨 14.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다각형 외곽이 합이 왜 모두 360도인지 알려줄게. 완전히 단순하지만 아주 심플한 예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 여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이 보이지? 먼저 삼각형을 좀 볼까? 삼각형의 내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삼각형 크기를 줄여보자. 아직은 잘 모르겠지? 조금 더 줄여볼까? 이렇게 점이 될 때까지 끝까지 줄여보면 점에서 뻗어가는 3개의 선만 남았지?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한 3개의 각의 합은 몇 도일까? 그래 맞아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360도야. 그럼 정삼각형의 외곽은 몇 도인지 알지? 삼각형 선분의 연장선을 그으면 내각이 60도니까 외곽은 120도가 되고 삼각형의 외곽은 3개니까 외곽의 합은 360도가 되지? 사각형도 해볼까? 정사각형은 내각이 90도니까 외곽도 90도가 되고 사각형의 외곽은 4개니까 역시 360도야. 육각형은 내각의 합 720도를 6으로 나누면 육각형의 한 내각은 120도가 되고 외곽은 60도가 돼. 그럼 육각형의 외곽의 합은 외곽이 6개니까 60도 곱하기 6하면 360도가 되지. 사각형은 점을 중심으로 4개의 선이 뻗어가고 육각형은 점을 중심으로 6개의 선이 뻗어나가지만 그 합은 모두 한 바퀴니까 다각형의 수와 상관없이 모두 360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어때 절대 안 있겠지? 너도 이제 다각형 외곽의 합 구할 수 있어. 레벨 15.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대각선이라는 건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말해. 삼각형을 먼저 볼까? 눈치챘어? 맞아 삼각형엔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대각선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사각형은? 각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이 1개지? 그럼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4개가 되겠네? 근데 대각선이 겹치네? 겹치는 대각선을 빼면 사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2개가 되었어. 오각형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2개이고 각 꼭지점에서 2개씩 그으면 대각선은 10개가 되는데 겹치는 반을 빼면 5개가 돼. 육각형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3개이고 총 대각선은 18개, 겹치는 걸 빼면 9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어때 완전 쉽지? 이것도 공식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잘 기억해.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n각형에서 이웃하는 2개의 꼭지점을 빼고 n개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긋고 난 후 겹치는 대각선 반을 빼면 되니까 2로 나누어주면 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다각형 대각선 개수 구할 수 있어. 레벨 16.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알려줄게. 원을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그래 맞아 파이야. 다른 말로 원주율이라고 하지. 원주율은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을 말하는데 힘들게도 이 비율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무리수여서 어떻게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파이라는 문자를 원주율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간단해. 원의 지름에 파이만 붙이면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공식이 써있잖아? 개념만 잘 생각하면 돼.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기하고 지름에 파이만 붙이면 되니까 반지름을 2배해서 파이를 붙이면 돼. 어렵지 않지? 그럼 이번에는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원을 중심을 기준으로 최대한 작게 잘라보자. 어느 정도냐고? 부채꼴의 둥근 면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조각들의 반을 반대로 꽂아보자. 어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지? 오.
벌써 이해 갔다고? 역시 너희들은 천재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이고 가로 길이는 반을 뒤집어서 끼웠으니까 둘레 길이의 반을 곱하면 되겠지? 원 둘레의 반에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2파이r의 반이니까 파이r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원의 둘레와 넓이 구할 수 있어. 레벨 17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부채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채꼴은 원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둘러싸인 영역을 말하고 생긴 모양이 부채 모양이라서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야. 부채꼴에서 반지름 두 개를 뺀 곡선을 호라고 하고 호의 끝점 두 개를 이은 선을 현이라고 해.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자. 호의 길이는 지름과 부채꼴 각도만 알면 구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원의 둘레를 구하고 원은 360도니까 각도의 비율만큼 대입해주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이 1cm인 원의 둘레는 1파이가 되겠지? 그럼 반원 모양의 부채꼴 호 길이는 2분의 1파이가 되고 각이 90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는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어때? 너무 쉽지? 그럼 바로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자. 이것도 원의 넓이에서 부채꼴 각의 비율을 대입해주면 돼.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럼 바로 적용해보자.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는 2의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4파이가 되고 반원 모양의 부채꼴의 넓이는 2파이가 되고 각도가 9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1파이가 돼. 어때? 너무 쉽지? 그리고 부채꼴의 각을 알지 못해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원의 넓이는 원 둘레의 반에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호의 길이는 이미 각도가 반영되어서 나온 길이기 때문에 원 둘레 대신에 호의 길이를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에 반해 반지름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부채꼴 잘 알고 있어. 레벨 18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둥은 윗면부터 아랫면까지의 수평 단면이 같은 입체 도형을 말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원이면 원기둥이 되는 거야. 그럼 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겉넓이를 구할 때 기둥의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기둥의 옆면은 밑면이 어떤 모양이든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맞아. 가로 길이와 높이를 알면 기둥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기둥의 가로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기둥의 가로 길이는 밑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밑면의 둘레와 같아. 완전 쉽지? 그럼 기둥의 겉넓이는 윗면, 밑면, 옆면인데 윗면과 밑면이 같으니까 밑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완전 쉽지? 너도 이제 기둥 겉넓이와 부피 구할 수 있어. 레벨 19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뿔의 정의와 겉넓이에 대해 알아보자. 뿔은 밑면은 면이고 위는 꼭지점으로 된 3차원 입체 도형을 말해. 바닥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원형이면 그래 맞아. 원뿔이야. 그럼 우리 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법을 알아볼까? 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건 기둥보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 잘 들어봐. 밑면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지? 문제는 옆면인데 밑면이 직선일 땐 옆면이 삼각형으로 원일 땐 부채꼴 형태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삼각형은 구하기 쉬운데 문제는 부채꼴이잖아?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는 알 수 있지만 부채꼴의 각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넓이를 구하기 힘들잖아? 그래 맞아. 지난 시간에 각을 모를 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었지?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의 반이었잖아? 이제 옆넓이를 구했으니 밑면의 넓이와 더해주면 뿔의 겉넓이가 되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뿔의 겉넓이 구할 수 있어. 레벨 20 선행이들아 안녕. 오늘은 뿔의 부피에 대해서 알려줄게. 뿔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부피를 계산하는 게 아주 어려운데 하지만 걱정 마. 완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6cm인 정육면체가 보이지? 여기에 정육면체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그어보자. 아주 잘했어. 정육면체에는 4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 이 대각선들을 보니 모두 정육면체 중심점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잘 봐. 이 대각선을 따라서 자르면 똑같은 사각뿔이 6개가 나오게 돼. 사각뿔의 모양을 보니까 가로와 세로는 6cm이고 높이는 중심을 지나는 점을 잘랐으니까 높이는 3cm인 사각뿔이야.
이 사각뿔 6개의 부피합은 정육면체의 합과 같은 거 알겠지? 이 사각뿔은 정육면체의 부피의 6분의 1이 되고 근데 사각뿔들의 높이가 3cm니까 정육면체의 높이를 3cm로 줄이면 사각기둥의 높이가 반으로 주니까 6개의 사각뿔도 반으로 줄겠지? 어때? 이제 완전 감았지? 그래 맞아. 사각뿔 부피는 같은 높이를 가진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완전 쉽지? 계산 한번 해볼까? 가로 세로 높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216 세제곱cm가 되고 이걸 중심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자르면 똑같은 사각뿔이 6개가 나오니까 하나의 사각뿔의 부피는 36 세제곱cm야. 이때 사각뿔의 높이는 3cm이니까 같은 높이의 사각기둥의 부피는 6 곱하기 6 곱하기 3하면 108세제곱미터니까 원뿔의 부피는 사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돼. 어때 쉽지? 너도 이제 뿔의 부피 증명할 수 있어. 레벨 21. 오늘은 구의 건널비에 대해 알아보자. 구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인 입체 도형을 말해. 그런데 구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평면 도형이어야 하는데 구는 입체 도형이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을 아주 쉽게 외울 수 있게 알려줄게. 한 번만 들으면 완전 외우기 쉬우니까 잘 들어봐. 먼저 첫 번째. 구의 건널비는 같은 반지름을 가진 원넓이의 4배와 같다. 그래 맞아. 구의 건널비는 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원넓이를 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신기하지? 그럼 확인해볼까? 교과서의 구의 건널비는 4파이r제곱이다. 이렇게 적혀있지? 4파이r제곱은 파이r제곱이 4개라는 거잖아? 이제 알겠어? 파이r제곱이 뭔지 알지? 맞아 원넓이야. 원넓이의 4배는 바로 구의 건널비가 되는 거야. 어때 완전 기억하기 쉽지? 두 번째는 구의 건널비는 같은 지름과 높이를 가진 원기둥의 옆넓이와 같다. 원기둥 옆넓이 구하는 법 알지?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는 원의 지름과 같으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r 곱하기 2r이 되어서 4파이r제곱이 되잖아? 어때? 구의 건널비 공식과 똑같지? 여기서 또 하나. 이때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지? 그래 맞아. 파이r제곱이 밑면에서 2개이고 옆면이 4파이r제곱이니까 6파이r제곱이 되지? 눈치챘어? 역시 넌 천재야. 구의 건널비는 같은 지름과 높이를 가진 원기둥 건널비의 3분의 2가 돼. 정리해볼까? 구의 건널비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넓이의 4배와 같고 지름과 높이가 같은 원기둥의 옆넓이와 같으며 원기둥 건널비의 3분의 2이다. 어때 기억하기 완전 쉽지? 너도 이제 구의 건널비 쉽게 구할 수 있어. 레벨 22. 오늘은 구의 부피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교과서의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세 제곱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냥 외우면 어렵잖아? 잘 봐봐. 먼저 반지름이 r인 구가 보이지? 이 구를 중심을 지나는 면들로 잘라보자. 어때? 자른 조각 모양이 사각뿔이 되지? 이걸 굴곡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르면 구의 반지름과 높이가 같은 수많은 사각뿔이 생기겠지? 이제 눈치챘어? 그래 맞아. 구의 건널비를 밑면으로 한 반지름 높이를 가진 뿔의 부피를 구하면 그게 바로 구의 부피인 거야. 맞는지 확인해볼까? 뿔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었잖아. 구의 건널비는 뭐였지? 그래 맞아. 구의 건널비는 4파이r제곱이고 높이는 반지름 r이니까 4파이r세제곱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3분의 4파이r세제곱이 되지? 어때 완전 쉽지? 그리고 하나 더. 구의 부피 구하는 법 완전 쉽게 알려줄게. 같은 지름과 높이를 가진 원뿔과 구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의 비율이 딱 1대 2대 3이야.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이라는 거 잘 알잖아? 자,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는 2r일 때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r제곱 곱하기 2r을 하면 2파이r세제곱이잖아? 그럼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파이r세제곱이 되지? 그럼 조금 전 구의 부피는 뭐였지? 그래 맞아 3분의 4파이r세제곱이었잖아. 어때? 1대 2대 3이지? 너도 이제 구의 부피 증명할 수 있어.